한 주 동안 창업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한 가장 핫한 이슈만을 골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털겠습니다. 왜 안 하지? 그래야지 절죠.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썰전을 지향하는 탈탈이 아니라 H 해야지. 스타트업 팟캐스트 비욘드 스타트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이한정입니다. 이은세입니다. 네. 오승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비욘드 스타트업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벌써 다음번이면 10번째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는데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총괄님 얼굴도 잘 못 보고 지냅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잘 지내고 있고요. 네네. 더 행복한 건 우리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더 행복하고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표현이 로맨틱해요. 행복해. 행복하죠. 정말 네. 상당히 부드러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총괄님이 그 미국 LA에 계시다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총괄님께서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실 때면 끝나고 나서 신촌에서 매주마다 오셨어요. 매주마다. 아주 좋은 대학교가 나오셨네요, 진짜. 오늘 총괄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죠. 그때 저희가 술을 주로 마시던 주점 이름이 취생농사라고요. 취생농사. 거기 이름이 아니에요. 아까 안에 붙어 있었던 거. 가막새 아세요? 가막새. 글쎄요, 가막새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폴리스 아시나요? 폴리스는 들어본 것 같아요. 폴리스 가는 골목에 있어요. 근데 그쪽에? 그 안에 가면 이렇게 현판에 네. 취생농사라고 써 있었거든요. 네. 이한종 이사님을 가끔 이제 거기 모셔가지고 술을 자주 했는데 한번은 야 저거 봐라, 저 진짜 멋있다. 멋있는 말 아니네. 그게 이제 꽂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진짜 자주 왔습니다. 취생농사.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취해서 살고 뭐 꿈속에 흐리멍텅한 죽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냥 간다. 그렇죠. 자다 간다. 취한 것처럼 살다가 꿈꾸듯이 떠난다. 꿈꾸듯이 떠난다. 네. 여기 신촌에 올해 선배님이시잖아요, 맞죠? 우리 저요? 네네. 예, 뭐 그런 셈이죠. 아니 그 있어요.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 세 가지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예. 혈연, 학연, 지연. 지연, 맞아요. 굉장히 다 좋아해요.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제 끈끈하죠. 예. 우리 오승열 대표님 원래 경제학도 오셨잖아요. 예, 그렇죠. 대학원까지 다니셨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또 광고쟁이가 되셔가지고요. 예. 근데 최대 광고 기획사죠. 예, 그렇죠. 예. 거기서 A 생활도 하시고 제작 총괄도 하시고 그렇죠. 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또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직도 하시고 창업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뭐 파란만장하죠. 뭐 크게 망한 적은 없는데.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되게 보시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프리홈이라고 세컨하우스 개념의 어떤 귀촌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아주 재밌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 네. 네, 오늘 그 1시간 동안 예, 감사합니다. 오승열 대표님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오늘 그래서 제 방송의 제목은 좀 바꾸셔도 되는데 귀촌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프리홈의 오승열 대표 이렇게 정해봤는데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귀촌을 하는 목적은 네, 아주 다양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다양한 또 목적에 맞는 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들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아주 포괄적이면서도 아주 뭔가 이렇게 좀 종합적이고 좀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뵀을 때는 그냥 단순히 세컨하우스만을 이렇게 공급하는 회사 개념에서 네. 요즘에는 뭐 지역 마을 개발도 하시고 그렇죠. 청춘저택도 네. 하시고 건축 학교도 만드시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페이스북 보면 아침마다 항상 녹색 채소로 아침 식사를 새벽에부터 하시면서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일종의 좋아요. 라이프스타일이잖아요. 예, 이게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세컨홈을 생각하신다는 게 그렇죠. 이전보다 저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자, 네. 인트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자, 저희 방송 비욘드 스타트업은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대표님? 네, 아직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창업자의 그 성장 과정을 짚어보면서 창업자의 삶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성찰을 지향하는 회사거든요. 네. 회사가 아니라 방송이거든요. 지향하는. 네. 그래서 이제 프리홈에 대한 그 디테일에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 오승열 대표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탐구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고등학교 시절보다는 이제 대학 시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네. 대학 시절은 어떤 학생이셨어요?
그 과거에 우리나라 그 교육의 문제점을 다 안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저의 이제 대학 생활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네. 그 어려서 이제 공부를 좀 잘하다 보니까 자꾸 좋은 대학교에 뭐 좋은 과를 가라. 그래갖고 이제 가다 보니까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려도 괜찮은 거죠. 당연하죠. 이거는 솔직한 거죠. 그 점수가 잘 나오다 보니까 제일 높은 과가 어딘가 보다 보니까 이제 경제학과를 가게 된 거예요. 아니 그때 모르겠어요. 제가 경제학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연대에서 그래도 상대가 최고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저보다 이제 부모님들의 생각이 많았고 그리고 들어가서도 또 이제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재미를 못 느꼈어요, 별로. 경제학이라는 게 거의 뭐 수학 같은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실용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경영학은 좀 난데 경제학은 더 학문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가 그래도 취미가 있었는데 경제학을 접하고 나서는 별로 이렇게 막 재밌거나 뭐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큰 물살에 이렇게 들어와서 막 끌려가는 느낌이라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에 와서. 네. 그러다가 또 4학년이 졸업을 하게 됐는데 또 어떤 특별한 목표보다는 당시에는 뭐 공부 좀 더 해봐야겠다 그래서 대학원까지 또 진학을 했단 말이에요. 본대학원 경제학과에. 그것도 또 시험 봐서 들어가야 돼요. 꽤 어렵잖아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들어가서 또 열심히 또 나름대로 또 그 조교 생활도 하면서 그때까지는 거의 진짜 뭐 경제학도 했었죠. 뭐 와. 잘 상상이 안 돼요. 저는. 노동 경제학 뭐 이런 것도 연구하고 전 대표님 만나고 그렇게 이제 맨날 술만 먹고 보냈는데 학교보다는 학교 앞에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학교가 어떻게 가죠? 당구도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었었고 당구. 또 되게 사교적으로 이렇게 학교 안보다는 밖에서 이렇게 상대니까요. 세상을 저희는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니까요. 근데 나름대로 또 뭐 학연으로 또 엮이네요. 신촌이라는 동네가 또 워낙 또 학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네. 낭만적이고 또 재미있게는 보냈는데 네. 가장 좀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건 경제학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어요 저한테는. 네, 그게 항상 늘 마음속에 약간 퀘스천 마크였었어요. 그래도 뭔가 요즘 같은 시대면 뭐 전과를 한다든지 뭐 유학을 생각했을 텐데 그때는 시대적으로 그런 게 좀 어려웠나요? 그게 그 자꾸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뭐를 하나 해놓으면 또 해놓은 게 아깝다 보니까 못 버리고 또 가고 또 해놓은 게 더 많아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전공을 살려야겠다. 대학원을 가려니까 또 그 전공에 따라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정확한 멘토나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어떤 방향을 제시했으면 심각하게 고민했을 텐데 늘 만나는 사람들이 다 경제학한 사람들이고 또 나름대로 뭐 대기업에서 잘 나가고 또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뭐 약간 나라가 필요로 했죠. 많이 경제. 그럼요. 또 그때 뭐 경영도. 우리 또 재계에 또 쟁쟁한 그런 또 회장님들 뭐 선배님들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하나의 또 저한테 귀감이 되기도 했었고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시다가 그 우리나라 그 가장 큰 광고 기획사는 제일기획으로 이제 입사를 예, 제가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도 사실 진로를 잘 못 정했어요. 금융회사 쪽에 취업을 할 것인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아예 박사까지 갈 것인가, 뭐 이런 귀로에 막 서 있었는데 그게 막 저한테 하나의 드림이 되지는 않더라고. 막 그 뭐 금융회사에 가서 뭐 성공을 하자 이런 생각도 없고 또 내가 교수가 돼서 뭘 가르치는 것도 좀 그렇고 이렇게 막 좀 고민스러운데 어느 날 연세대학교 앞에 술집에서 친구를 하나 만나게 됐는데 연세대학교는 술집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역사는 술집에서. 근데 이게 살다 보면은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근데 맞습니다. 제 친구의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이제 연대 공대를 나온 친구인데 광고가 너무나 하고 싶어서 뉴욕으로 사진을 공부하러 가는 친구인데 유학을 며칠 남겨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걔한테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 계속 들은 거예요. 듣다가 이제 광고에 대한 얘기 듣고 광고회사에는 무슨 A라는 직종이 있는데 맨날 무슨 뭐 이렇게 CEO나 회장들 만나서 뭐 이렇게 광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막 이러는데 또 어떤 그 제일기획 광고회사는 굉장히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되게 좋은 회사다 이런 얘기 막 들은 거야. 네.
그때부터 이제 이게 하나의 씨앗이 이제 잉태가 돼가지고 이게 막 계속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보 수집을 하러 막 다닌 거죠. 그래서 이제 광고 대행사에 있는 선배도 찾게 되고 얘기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커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제2의 공채 시험이 그 조선일보인가요? 딱 뜬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시험을 본 거죠. 와, 진짜 빡세더라고요. 진짜 뭐 50명 뽑았는데 그 당시에 한 3, 4천 명 온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서류 전형으로 뽑힌 게 한 몇백 명 뽑혔는데 그렇겠죠. 뭐 이래저래 아는 사람이 한 2, 30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단계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 6단계인가 계속 올라가는데 아는 사람이 계속 줄다가 맨 마지막에 저하고 한 2명 남은 것 같아요. 선배하고. 우와. 근데 결국 그 선배 떨어졌어요. 와.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렵게 들어갔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제1기획을 그 당시에 이제 그 회사 이름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제1기획을 선택한 거는 사실 저한테는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러셨어요. 진짜 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래도 제가 원래 좀 잘 노는 스타일인데 사람들이 너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만 맨날 노냐. 일요일도 회사 가고 그냥 그때는 이제 회사 밖이 아니라 회사 안에서 맨날 놀았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제2기획을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제 적성이 그쪽이더라고요. 그 되게 행운. 네, 첫 번째 직장에서 그걸 찾으셨어요. 제가 아마 경제학과 쪽에 무슨 금융회사나 모르겠습니다. 가보자는 길이긴 하지만 거기 갔으면은 그렇게 즐거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밌었어요. 어떤 게 그렇게 즐거우셨어요? 일단 만나는 사람들이 달랐어요. 그 광고회사의 반은 그 미술하고 이제 그러니까 디자인한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글 쓰는 친구들,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또 물론 저 같은 문과도 있었는데 저는 이 문과 친구들보다 이쪽이 훨씬 재밌더라고. 막 사실 고등학교 때는 미술한 친구들은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로만 생각했어요. 나 이거 완전 NT 살벌하게 올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선생님들이 뭐 반평균 막 하는데 제가 이제 반장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그 미술한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집에 가보니까요. 막 작업한 게 이렇게 막 쌓여 있고 막 제가 공부하던 시간에 이 친구들은 막 미술 이런데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걸 그때 이해가 된 거고 DNA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친구들의 어떤 대화를 나눠보면 막 그 상상력 뭐 엉뚱함 막 이런 것들이 막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연애도 주로 그쪽에 그 미술 쪽에 나온 분들하고 연애했던 것 같고 제 친구들도 대부분 다 그런 쪽 아주 친하게 잘 지냈어요. 제가 어쨌든 그랬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 단계 좀 더 들어가 보면 A라는 직종으로 가셨는데 대부분의 광고 회사가 이제 이 제작 사이드랑 이런 그 A의 어떤 이런 맨싱 사이드랑 서로 잘 물과 기름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오승열 그 대표님은 또 자진하셔서 제작 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제가 이거 정말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 해주셔야죠. 아니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봤는데 신입사원 A를 광고의 꽃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광고공부학과 광고의 꽃이다 A는 뭐냐니까 이제 광고 대행사를 대표해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뭐 직급이 낮아도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 들은 걸 들어와서 또 광고 대행사 내에 있는 제작팀 무슨 뭐 미디어팀 마케팅팀 여러 부서들을 갖다가 이렇게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지휘를 해서 결과물을 뽑아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줄 알고 되게 열심히 했죠.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좀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이렇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극소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종합 따까리라고 해야 되나? 소위 전문가적인 집단 내에서 약간 제너럴리스트 같은 그런 그러니까 제작팀이 만들어 놓은 제작물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또 광고주의 니즈를 전달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쪽이었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늘 아쉬움이 또 있었어요. 제가 기획서를 써서 광고주한테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마지막에 그 알맹이라 그래야 되나? 그 크리에이티브한 하나의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림. 이거는 또 제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건 완전 제작팀의 영역인 거야. 그런데 계속 회의를 하는데 자꾸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저기서 만든 게. 네네. 근데 그걸 가져가면 마음에 안 드는 상태에서 가져가잖아요. 잘 못 팔아요. 그러면 또 이 제작팀들은 자기가 만든 걸 잘 못 팔아오니까 자꾸 저한테 또 컴플레인을 해요. 선배 이런 사람들이. 그럼 저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잘 만들어주면 안 되냐. 혹시 그걸 어떻게 팔아갖고 오냐. 가서. 그러다 보니까 네. 자꾸 제가 직접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막 잉태가 또 되더라고. 네. 그런데 저의 결정적인 단점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A들의 단점이 아이디어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리고 글을 못 쓰잖아요. 당시에 그 제일 계획이 큰 회사다 보니까 그 맥킨토시, 스티브 잡스의 맥킨토시를 막 보급을 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기계가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제작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었어요. 다 바쁘니까 이제 교육을 다 기피하는데 제가 손들고 내가 배우겠다. 그러니까 A 중에 1호 저 하나만 배운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나니까 이제 요즘이야 뭐 쉽지만 그림을 스캔도 뜨고 이런 이제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막 사기를 쳐가지고 회사에다가 막 그 뭐 품위사라 그러잖아요. A도 이런 맥킨토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팀에 맥킨토시 기계가 한 대가 딱 들어온 건데 그 기계를 나밖에 못 쓰는 거야. 그때는 정말 제가 무기를 하나 얻은 것 같더라고. 예. 뭐, 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찾아서 거기다가 헤드라인을 써서 이런 아이디어 딱 만든 다음에 그 전에는 기획서만 들고 왔잖아요. 회의할 때. 그 다음부터는 제 아이디어를 먼저 갖다 쫙 붙인 다음에 회의합시다 이러니까 이제 제 별명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와, 아이디어를 잘 내는 뭐 A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하나의 교두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직장 생활 때 8년째인가 뭐 큰 조직이다 보니까 상을 주는 게 있어요. 최우수 무슨 A상이라는 걸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큰 기회다 싶어가지고 회사에 딜을 한 거예요. 나를 제작 팀장으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제작 팀장은 크게 두 가지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그 디자인을 한 친구들, 아트 또는 카피라이터가 이제 제작국장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 그러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내가 거의 10년 가까이 일을 해보니까 A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해야 된다. 왜냐하면 A는 광고주의 마음은 너무나 잘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리거나 이러지 않아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 세웠어요. 요즘 말하는 융합형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회사에서 이번 올해 너를 최우수로 뽑았는데 너를 안 보내주면 네가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가게 된 거예요. 배째라 이걸로. 그래서 이제 넘어갔는데 어쨌든 가서 또 되게 또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어려운 산을. 근데 광고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큰 광고 대행사들은 가운데 벽이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주 어렸을 때 무슨 A로 들어왔다 카피라이터로 가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각자 성장한 데서 이렇게 담을 넘는다는 거, 팀장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네, 그건 정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어쨌든 그 광고계에서 약간 화제가 됐었고. 지금도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왜냐면 또 그 크리에이티브 사이드에 있는 분들이 워낙에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주장이 자기 세계가 있고. 그거를 네가 뭘 하는데 나한테 지시를 해 약간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저를 보내주면서 그때 저 본부장님이 하셨던 말이 있어요. 두 가지를 너가 해결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 진짜 우리나라 내노라는 그 미대에 나와서 막 10년씩 된 그런 제작의 인원들이 네 말을 과연 널 팀장으로 널 모시겠느냐. 너는 그림도 잘 못 그리는데. 또 하나 뭐냐면 너랑 같이 일을 했던 그런 A들이 너한테 과연 일을 의뢰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막 하고 싶은 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해결하고 안 되면 저는 그냥 제가 잘리든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운이 좋았죠. 그때 A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선배들이 막 술 사주면서 너는 상도 받았고 이미 너는 A로 성장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거기 가서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 근데 너무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제가 그 계기가 저한테는 제 인생을 많이 바꾸는 맞아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다 보면 그렇게 느껴진 게 대부분 우리 오승열 대표님 연배시고 그런 트랙 레코드면 어려요. 아니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그냥 거기서 임원까지 그냥 평탄하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렇죠. 일수가 예, 있으셨는데 선배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신 이후에 또 광고 쪽에 다른 회사를 이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시면서 이제 어떤 이 기업가로서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 후배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선배님은 뭐 이렇게 몇 번 바꿔봤지 않느냐 직업을 또 본인이 생각한 사업도 해봤고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조언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아이디어를 얘기하면서.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무조건 해라 일단.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가 없다. 단지 했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만 생각하고 무조건 저질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사실 제작팀 넘어가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초창기에. 뭐 그림도 못 그리고 막 이러니까. 근데 넘어가서 해보니까 또 이게 별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벽이었지만 막상 넘어가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일단은 저질러야 된다는 생각. 그러면 배우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오늘 오승열 대표님의 멘토링 클래스인데요.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일부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원래 이렇게 가면 한 2시간을 그러니까 짧게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다른 광고 회사 쪽에 있으시다가 그 이후에 몇 번의 창업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성공했던 사례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시간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배가 안 돼서 그 몇 번의 작은 성공과 몇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 이제 프리엄까지 오게 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짧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큰 회사에서 광고를 했잖아요. 약간 광고 만능주의 같은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만 좋으면 광고 아이디어만 좋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막 너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애기 운동기구를 하나 만들면 성공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광고만 잘하면. 근데 그 당시에 애기들 막 걸음마 배우면 영어 배워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뚱뚱하단 말이에요. 근데 애기들이 어려서 운동을 하면 세포가 뭐 더 이상 자라지 않아가지고 뭐 날씬해진다는 논문을 하나 본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 갖다 광고를 하고 뭐 해외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 오고 막 판 적이 있었는데 그거 팔다 보니까요. 이 광고는 정말 있잖아요. 비즈니스에서 아주 작은 일부인 거예요. 그 제조, 또 뭐 유통, 뭐 물류, 뭐 판매, 뭐 여러 가지. 제가 그때 정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나오셔서.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때 무슨 또 이렇게 외식업에 좀 투자해서 한 적도 있었는데 서비스업은 또 제조업과 완전 다른 업. 그래서 몇 가지 업종을 느끼면서 이제 한 생각이 이걸 내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창업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웬만한 거 해본 것 같아요. 뭐 광고도 해봤고, 또 금융업, 그다음에 뭐 제조업, 서비스업 해보고 나니까 다시 이제 광고 회사로 오게 되면서 이렇게 경험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막 비빔밥처럼 비벼졌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디자인 이런 기능을 가지고 왜 우리가 남의 일만 해야 되지? 우리 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약간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제가 뭐 창업했다가 좀 잘 안 된 것도 있고 뭐 좀 대담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저한테 하나의 큰 과정에서는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시니어 창업의 어떤 다양한 그 샘플이나 케이스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범적인 케이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의 전문성을 갖고 사업이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경험들을 다 녹여내서 이제부터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실. 안 망할 자신은 생긴 것 같아요. 적어도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최악의 상황 리스크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의 또 능력을 내가 봐야 되고 내가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준비가 되어 있나? 뭐 자본이나 뭐 자산이나 능력이 그러다 보니까 망하지 않을 자신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거는 그건 노력만 갖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총괄님도 이제 VC 경험도 있으시고 컨설팅 쪽으로 워낙 이쪽이 전문가세요. 좀 한번 지금 어떠세요? 지금 잠깐만. 지금 이 하신 말씀은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가 너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말하면
그 새끼는 사기꾼이다. 저 맨날 그러거든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대신 너 이렇게 하면 이건 망해. 그걸 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정확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지만 그걸 어떻게 확실하겠습니까? 이게 될 거라고. 그럼요. 예. 근데 다만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체득이 이제 되신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정말 자산이라는 걸 저도 이제 알 수 있을 정도가 됐고. 네. 그래서 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홈 이야기를 좀 네, 들어볼게요. 이제 이 프리홈이라는 게 이 어떻게 보면 오승열 그 대표님의 한 그 거의 40년 맞습니다. 네. 모든 에너지가 다시 응축돼서 지금 네. 그래서 좀 힘든 시기를 보내시다가 최근 들어서 제가 보니까 얼굴이 참 좋으시네요. 채식을 해가지고. 채식을 시작하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라이프 스타일. 네. 요즘 옛날처럼 술은 잘 안 드시죠? 가끔. 옛날에 많이 마셨죠, 저희. 이게 가끔이 바로 나왔어야지 정말 가끔인데요. 가끔 전에 약간 포즈가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마지막 과제입니다, 술이. 네, 그 저도 마지막 과제입니다. 자, 그럼 프리홈은 한 문장으로 어떤 회사인가요? 프리홈은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프리홈 그 네이밍 때문에 제가 몇 달을 고생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사무실에 써 있는 프리덤이라는 그 문구 갖고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더 하우스 오브 프리덤. 프리덤의 D를 하우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프리홈 그래서 자유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걸 제가 네이밍을 해놓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제가 뭐 이렇게 뼈대를 세웠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집이라는 거는 절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집이 하나의 큰 뭐 인생의 꿈이 되기도 했었고 근데 네. 저는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껏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집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하우스 오브 프리덤이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프리 메이킹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집.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집을 지읍시다 그러면 전부 다 건축회사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마을에 보면 다 동네 사람들이 집을 지었어요. 네. 그 상량식이라는 게 가장 그 큰 기둥을 위로 올리는 건데 그 무겁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같이 끌어주고 그날 잔치 벌이는 거예요. 집 특히 작은 집은 아무나 지을 수 있다. 그런 기술도 이미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집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집. 특히 이제 작은 집. 아무나 지으려면 큰 집 못 짓잖아요. 우리가 롯데 월드 타워 같은 거 못 짓잖아요. 그래서 전 첫 번째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집이 돼야겠다. 그래서 집에 대한 생각 갖고 시작을 했어요. 집이 왜 자유롭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부터.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집이 작은 집은 아무나 지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집은 지으실 수 있잖아요. 저는 저 미국에서 있다 왔잖아요. 그거 너무 잘하시겠다. 네, 제가 제 처한테 하는 말이 아들 둘만 낳아주고 내가 집 지어줄게 그랬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죠? 집이라는 그 시장이 정말로 공급자 중심적인 시장. 맞습니다. 그쪽에서 찍어내는 대로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진짜 많은 거긴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고자 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있죠. 근데 사람들이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집은 건축가를 만나야 되고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싶은 집. 되게 재밌는 말 중에 여자애들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것도 또 남녀 차별. 아닙니다. 여자애들은 인형의 집을 짓고 싶어하고 남자애들은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집을 짓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는 건데 집이 작아지면 좋다. 그 루 꼬브리지에라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있어요. 그분이 저의 멘토신데 지금 뭐 옛날 분이시지만 그분이 그 프랑스에서 아주 성공한 그런 건축가. 아주 기적도 되신 분인데 마지막에는 그 지중해변에 4평짜리 집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돈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 4평의 기적이라는 얘기를 남기셨는데 4평이면 충분히 행복한 공간이다. 4평의 기적. 우리 공포영화 많이 보셨죠? 집 나오는 거. 네. 4평짜리 공포영화 보신 적 있어요? 공포영화에 나오는 집은 다 크잖아, 집들이. 맞아요. 방도 막. 우리가 물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바닥을 모르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여기 다 보이는 집은 얼마나 그게 편해요. 그 아인슈타인의 작업실도 4평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막 그 에너지가 생긴대요.
얼마 전에 그 영화 중에 그 그라비티인가요? 그 왜 네. 우주 공간에서 네. 엄청 무섭잖아요. 막 우주 공간에 혼자 있는데. 네. 그래서 작은 집은 지을 수 있다. 좀 짧게. 두 번째, 네. 집은 우리가 집에 노예가 될 수 있어. 집을 지키잖아요. 집을 갖다가. 네, 누가 네. 도둑놈이 올까 뭐 할까봐. 근데 이것도 우리가 프리 컨트롤,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지금의 우리 기술이라는 게 IoT가 다 발달이 돼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해외 갔는데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와서 제 핸드폰 갖고 문도 열어주고 닫아주고 뭐 또는 놀다 갔어. 집이 작으니까 아무한테나 빌릴 수 있잖아요. 거기 뭐 기증품이 없잖아. 맞아요. 네. 가고 난 다음에 얘가 불을 끄고 갔나 아니면 문을 잠그고 갔나 다 체크가 되니까 다다닥 다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제가 시간 날 때 가서 잠깐 청소하거나 아니면 그 인근에 사는 누구한테 부탁해서. 한번 갈 때마다 뭐 2만 원씩 3만 원 드릴 테니까 좀 청소해달라 이런 시스템 만들고 있고 요새 에어비앤비에서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 그런 컨트롤 시스템 만들었고 세 번째가 집을 나 혼자 쓰지 말고 같이 나눠 쓰자. 네. 요즘에 왜 쉐어하우스 많이 인기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작은 집이라면 얼마든지 나눠 쓸 수 있다. 나눠 쓴다는 건 뭐냐 하면 경제잖아요. 공유 경제. 그러니까 네. 집은 계속 비용이 들어가. 예를 들어서 뭐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은 매달 월세를 엄청나게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안 쓸 때는 빌려줘서 돈을 벌자. 그래서 이제 제가 프리 유즈라 그래서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쓰는 집. 마지막 하나의 과제가 이게 제가 사실은 좀 뭐랄까 투자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인데 금융이 좀 절 도와주면 자동차처럼 이렇게 활부금융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젊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돈 조금만 내면 집부터 지어준다든지 뭐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그건 아직까지 사례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일부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세요? 그런 거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잘 안 들리나요? 이거?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1부는 여기서 간단히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광고가 틀을 타야 되는데 저희는 항상 이렇게 멋진 창업자분이 오시면 그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합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아닙니까? 광고비 내야 됩니까? 아유, 저희 출연료를 드립니다. 주시면 굳이 거절은 저희가 안 하는 걸로.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주 그냥. 그 우리 말씀하신 프리홈이 MBN이라는 방송 됐던 짧은 클립이네 한 2분 정도 되는 거네요. 요거를 좀 지금 직접 보면서 저희가 저 부사장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건을 함께 나눠 뉴스의 속성상 원래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도하잖아요. 근데 네, 네. 저희가 이제 이 뉴스에 나왔던 것은 별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부자들의 전유물이잖아요. 맞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도시를 좀 떠나서 좀 쉬고 싶고 힐링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별장을 사는 거를 그러니까 이 작은 별장을 여러 명이 사서 네, 같이 쓰고 같이 네. 공유하고 소유하고 또 쓰지 못하는 그런 빈 방들은 또 우리가 이렇게 에어비앤비나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올리게 되면 뭐 남녀노소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별장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저희의 서비스의 취지를 듣고 MBN에서 8시 뉴스에 이제 취재를 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여기 나오는 이 젊은 여자분은 네. 지금 20대 직장인인데 자기도 주말마다 뭐 캠핑을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런 걸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 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 보니까 우리 창업허브 3층에 있는 키친 인큐베이터도 나와요. 네. 여기도 이제 거의 같은 개념의 어떤 네, 그날 같이 나왔던 이제 뉴스인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뭐 굉장히 많이 어렵고 망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창업하기 전에 네. 이런 키친도 좀 공유해가지고 한번 같이 뭐 창업도 해보고 같이 개발도 해라 뭐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참 좋은 서비스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그날 같이 나왔어요. 이야. 아, 예, 감사합니다. 저도 대표님 아시잖아요. 제주도에 갔다 왔잖아요. 아, 예, 예. 아주 좋더라고요. 아유, 너무 감사드리죠. 밤에 노을 팍 지는데 와이프랑 둘이 한번 가보려고. 아, 너무 좋죠. 네. 좀 뭐 사이 안 좋으실 때 오시면 사이도 좋아지고 그래요. 사이 안 좋을 때 제주도 어떻게 합니까? 집이 작으니까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두 분이. 그러니까 다시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 총괄님도 한번 가보시면 재밌을 아, 거예요. 꼭 한번 오세요. 네. 근데 거기 음식도 태국 음식이었잖아요. 네, 그 주인 그걸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주인분이 이제 태국 음식하는 셰프신데 너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시고 진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때.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두 번째 그 2부 순서가 왔습니다. 네네. 저희 2부에서는 오늘 워낙 근데 대표님께서 거의 멘토링 클래스처럼 얘기해서 아닙니다. 1부, 2부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잘해줘서. 근데 제가 2부로 잡아놓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첫 번째 주제는 연세 창업가로서의 실패의 의미와 시니어 창업의 장점이라고 잡아봤어요. 네, 지금 네. 이미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네. 한 번만 다시 네네. 예. 그 첫 번째가 연쇄 창업가 네네. 계속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석유를 시추할 때 네. 구멍을 여러 개를 파잖아요. 그럼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 하나만 계속 파다가 만약에 안 나오면 그냥 다 네네. 망하는 건데 저는 창업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창업도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일단 한번 해보고. 해봐라. 네네. 근데 그것이 이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그 리스크를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따져보고 되면 무조건 해라. 그러면 비즈니스라는 게 본질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배우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쇄 창업은 좀 많이 권하는 편이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시니어 창업인데 네. 저도 이제 시니어죠. 근데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뭐랄까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내가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창업 현장에 많이 가보면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젊으신 분들하고 만약에 이렇게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에서 배운 것 같고 회사 가서 이제 배워서 한 20, 30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걸 이미 거쳤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약간 소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돌다리도 약간 두들겨가는 그런 신중함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그냥 약간 젊으신 분들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저는 특히 시니어들이 많이 창업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 아주 100% 공감합니다. 그 시니어들이 만약에 경우에 마음이 위축돼 갖고 난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만 하게 되면 일단 심리적으로 약간 좀 더 위축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뭔가 이 사회에서 자꾸만 내가 도태되고 있나 이런 생각. 저는 좀 더 용감하게 좀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총괄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좀 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그러니까 얼마를 벌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은 그 생각에 그거는 매몰도 아니고 함몰돼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돈을 번다라는 행위는 돈을 벌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뭔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에서는 또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시도를 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제일 진짜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예를 들면 청년 창업하고 시니어 창업을 나누는 거는 조금 리스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르고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없고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걸 전체로 하나로 해서 정말 좋은 그런 업을 만드는 행위로 그럼요. 볼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저는 또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이한종 이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많은 시도를 하시면 정말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첨언을 하면 저희 방송이 또 인문학적인 성찰을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근데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철학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정해진 직장이나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 규정된 일을 하는 것도 전 잘못되다고 보진 않지만 그렇게 이제 9 to 6로 이렇게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연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을까는 좀 저는 약간 의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창업이라는 거는 진짜 저희가 내 몸이 얼마나 아픈지는 등산을 해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럼요.
내가 달려보니까 몸이 좀 작은 기운이 있네. 아닌 것처럼. 맞습니다. 창업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 속에서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네. 진짜 나에 대해서 좀 더 탐험을 할 수 있고 네. 저는 그게 되게 정말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하나 정말 네.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업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네. 필요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필요한 요소들 찾다 보면 그 요소들을 가진 사람들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뭐 남녀간 아니면 뭐 세대 간의 소통들이 막 이루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20대 친구들도 있어요. 저를 마이클로 부르는데 마이클 뭐 제니퍼 하면서 이렇게 사업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이런 거 안 물어봐. 그 친구는 예를 들어 열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열쇠. 저는 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쇠가 우리 집에 그 IoT 열쇠가 들어와서 가치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랑 그런 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막 나누다 보면 둘은 어느새 일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돼요. 근데 이런 그냥 일반적인 자리에서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창업의 굉장히 큰 매력이다. 서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를 넘어서 소통의 그럼요. 어떤 그럼 젊은 분들은 또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가 모르는 걸 많이 물어봐요. 뭐 대표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서 어떻게 해봐요? 대표님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근데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이 친구들은 세상의 변화에 워낙 민감하니까 내가 생각도 못했던 아이디어를 저한테 공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가 재밌는 건 없다. 네.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사실은. 네, 좋습니다. 이제 요건 좀 전반적인 얘기겠고요. 좀 약간 구체적인 얘기를 아직 마무리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이제 세컨 하우스 개념에서의 집을 하셨는데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이 그 개념 이외에 지역 마을 개발 프로젝트, 그다음에 청춘 저택, 이거 재밌더라고요. 그다음에 건축 학교, 근데 최근에 또 셀프 스파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거를 아까 말씀해 주셨던 주택의 공공재 컨셉으로서의 어떤 뭐 기촌의 삶의 하나의 대안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신 걸 다 종합하면 일종의 이건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제안하는 회사가 돼버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이 저는 참 재밌는 게 이게 계속 진화가 돼요. 처음에는 집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와서 누가 살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집은 그냥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하나의 그림을 매일 생각을 해요. 좋다. 그 그림에는 이 사람이 이 집에 와서 왜 오는 것일까 보다 보면 내가 힐링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나무로 만든 요만한 욕조 하나 있어서 장작불 돼서 이렇게 내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 또 젊으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표님, 제가 집을 짓고 싶은데 땅이 없습니다. 집을 지을 돈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땅이 없으면 집을 못 짓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럼 집에다가 이렇게 바퀴를 달면 뭐 내가 어디 가서 살아도 집을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또 이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따져보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건축법의 맨 1조 1항에 보면 땅에 부착되어 있는 뭐 구조물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집이란 거. 부착이 안 돼 있으면 건축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또 모여 만약에 이런 어떤 땅에다가 어떤 특정한 공간. 땅을 뭐 빌려서 만약에 그러면 거기가 마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례가 이미 있더라고요.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지금 캐러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동차에서 조금 주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갔다면 저는 그게 아니라 집인데 약간 결과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집의 기능을 더 많이 집어넣는 거. 그건 이제 전 뭐 낭만주택이나 청년주택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깝지가 않잖아. 내 집을 내가. 그리고 또 청년들이 요만한 집을 하나 사갖고 이렇게 모바일 하우스가 생기면 얼마나 또 멋있게 꾸미겠어요, 거기를. 네. 저한테 젊은 그 미술한 친구랑 음악한 친구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집을 만들어서 색을 하나도 안 칠하고 줄 테니까 그 당신이 미술을 했으니까 미술로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음악을 한 친구잖아. 주말에는 거기서 연주회를 해라. 그러면 그거는 정말 그런 멋있는 문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은 도구다. 중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마을이 되는 거고,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의 그림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많이 아이템을 만들어서 많이 팔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필요한 거가 계속 생겨. 이게 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옛날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군요. 한 1, 2년 전에는 우리 대표님께서는 항상 프리홈은 뭘 하는 회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집을 이렇게 쉽게 만드는 집을 프로바이딩 한다라는 개념에서 맞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 중심으로 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간다는 집과 연동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재밌는 아이템들도 많이 나오고 아니 그래서 네. 오늘 그 대표님 잡아주신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귀촌이라는 거는 다양한 니즈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주는 회사가 되고 싶은데 그 제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존경스럽죠. 아닙니다. 그게 저는 그냥 세컨 하우스를 하려다가 이거는 하나의 부분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인간 중심의 어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데 이런 포터블 한 집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지역 개발도 있을 수 있고 뭐 공유 경제는 당연히 디폴트죠. 그래서 저는 우리 프리홈을 상당히 응원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런 자리가 저한테는 참 뭐랄까 고마운 자리죠. 제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동지들이 또 만날 수 있다면 좋겠고.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뭐 10분짜리, 20분짜리 이런 인터뷰가 아니라 1시간을 넘어서 진짜 창업 이런 얘기는 이 정도 레이어의 얘기들은 1시간짜리 방송이 아니면 나오기 어렵거든요. 저도 막 말을 하면서 막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총괄님부터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포스라는 쇼핑몰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제포스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신발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웹사이트인데 죄송합니다. 그 만든 사람이 토니 시에라는 중국계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라스베가스를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되게 삐까뻔쩍한 데 있지만 거기서 조금 떨어진 다운타운 라스베가스는 조금 안 좋거든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하면 좀 그 리바이브를 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트레일러 파크를 만들었어요. 다 그런 모벌홈들만 갖다 놓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시도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이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최근까지 저는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문화라는 거는 다양한 것이 그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잘 실현될 수 있어서 또 하나의 문화가 추가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의미가 있는 시도가 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반갑고 듣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좀 응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단순히 어떤 집을 옛날 같으면 이 집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죠. 이 아파트라는 게. 뭐 신분 상승의 도구. 그렇죠. 뭐 옛날에는 뭐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지주가 모두가 지주로 만드는 게 아파트다. 뭐 이런 되게 정치적으로나 아직까지도 투기 열풍 이런 걸 보면 저는 좀 이게 좀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집이라는 거를 이렇게 포터블화 시키면서 혁신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또 정말 재미있는 지점들을 대표님께서 앞으로 잘 만들어가 주시고요. 그 관련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엑셀러레이팅 관점에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 좀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방송 마무리하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분인데 그 르 꼬부르지에라는 그 정말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내평의 기적. 그분이 젊은 건축가 시절에 그때 산업혁명기였는데 그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도시로 다 모이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잘 데가 없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자고 막 움막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건축가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게 해줄까 해서 만든 게 아파트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아파트가 프랑스에 있고 그분이 만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감히 지금 도시 속에서의 이런 생활이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요. 뭐 젊은 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가까운 데라도 이렇게 좀 교회나 전원으로 가고 싶은데 현재 지어지고 있는 또 지어진 집들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막 땅도 크고 집도 크고 또 내가 혼자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걸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세컨하우스랄까요? 아니면 나의 뭐 또 하나의 집이랄까? 이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갖고 또 그들이 모여서 정말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시대를 저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반대죠, 그렇죠?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저의 방송에 대한 소감은 오늘은 오승열 교수님의 멘토링 클래스였다. 약간 비욘드 스타트업 같지는 않고요. 어쨌건 많이 말아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역시 마스터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서울 창업업 라이브 방송 비욘드 스타트업 9번째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마무리할 때 여러분 안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